어떤 방은 그저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은 오래 머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갇힌 것은 내가 아니라 새벽 3시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방 하나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그 공간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잠만 자는 곳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방은 이상하게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내 숨소리도 크게 들리고 옆방 사람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도 내 책상 위에서 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누가 전화를 하는지, 누가 라면을 끓이는지, 누가 밤마다 일을 가는지까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제보자는 그런 소리들 중에서 단 하나만은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오른쪽 방에서 여자가 울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그 다음엔 숨이 넘어갈 듯이.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알게 됩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에서 시작됩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는 당시 29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는 꽤 됐지만 취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와 면접 준비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고 원룸 보증금을 마련하기엔 통장 잔고가 너무 얇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월세 34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옆 건물 벽만 보였고 방 안에서는 팔을 크게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잠만 자면 되는 곳이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잠만 자면 되는 곳이라고요. 그가 그 고시원 방을 계약한 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건물 입구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 올라온 사진은 밝았습니다. 흰 벽지, 작은 책상, 깨끗한 침대, 역세권 풀옵션, 고시원이라는 문구.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사진 속 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방 같았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고 신발장 근처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방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월세와 보증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분이면 오래 계셔도 돼요. 대신 밤에 복도에서 통화하면 안 돼요.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원래도 밤에 누군가와 오래 통화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그의 휴대폰은 거의 알림만 울렸습니다. 채용 사이트, 카드값 통신비,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어머니는 그가 고시원으로 들어간다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고 했고 아버지는 옆에서 별말 없이 TV 소리만 키웠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려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면접 보러 다니기엔 서울이 낫다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지만 전부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매일 아침 식탁에서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앉아 있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미안해해야 하고 아버지가 보는 뉴스를 같이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해야 하는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좁은 방을 택했습니다. 적어도 고시원에서는 아무도 그가 밥을 먹었는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고시원은 역에서 걸어서 12분 정도 떨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는 닭강정집과 휴대폰 매장이 있었고 2층에는 오래된 당구장, 3층에는 이름만 바뀐 학원이 있었습니다. 4층 복도 끝에 고시원 입구가 있었는데 신발장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밤 11시 이후 통화 금지, 공용 주방 청결 유지, 외부인 출입 금지. 아주 평범한 문구였죠. 그런데 그 밑에 손글씨로 덧붙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 복도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제보자는 그걸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고시원마다 이상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으니까 관리인이 미리 경고하는 거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일부러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공용 세면대에서 양치하고 9시에는 근처 스터디 카페로 갔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으로 때웠고 오후에는 자기소개서를 고쳤습니다. 저녁 7시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복도에는 항상 다른 냄새가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끓인 라면 덜 마른 빨래, 오래된 담배 냄새, 샴푸 냄새. 고시원의 냄새는 사람의 생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도 냄새는 복도로 나왔고 소리도 나왔고 가끔은 한숨까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엔 그게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각자 버티고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라져도 며칠쯤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가 받은 방은 307호였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침대, 오른쪽에 작은 책상 벽에는 얇은 옷걸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은 없었고 복도 끝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308호, 왼쪽에는 306호가 있었는데 306호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나가고 아침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308호였습니다. 처음 입주한 날부터 제보자는 308호가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시원에서 조용한 방은 좋은 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은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마치 소리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고 합니다. 307호 방에서 가장 불편한 건 벽이었습니다. 벽지가 새 것처럼 보였지만 손으로 눌러보면 안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났습니다.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얇은 상자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다 그렇지.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벽은 방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벽에 등을 대고 앉으면 체온이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고 노트북 펜 소리마저 그 벽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일부러 왼쪽으로 조금 돌려놓았습니다. 308호 쪽을 등지고 있으면 괜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자세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입주 첫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자다가 한 번 깼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57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정확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을 때 배터리가 13%였고 방 안은 충전기 불빛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파랬다고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벽 너머에서 여자가 훌쩍이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막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잘 들리는 그런 소리. 처음엔 민망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을 엿듣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는 딱 3시가 되자 조금 커졌습니다. 울음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38분쯤 멈췄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옆방 사람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공용 주방에서 컵라면 물을 받다가 관리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늘 회색 조끼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308호 분은 여자분이세요? 아주머니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정수기 물소리만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308호 거긴 지금 비어 있는데. 제보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제 새벽에 우는 소리가 나서요. 아주머니는 컵라면 뚜껑을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못 들은 거겠지. 첫 번째 울음소리를 들은 다음 날, 그는 낮 동안 계속 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리 자체보다 소리가 멈춘 방식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울음을 그칠 때는 코를 훌쩍이거나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의 울음은 누가 녹음 파일을 끈 것처럼 딱 끊겼습니다. 38분. 그 후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침대 삐걱임도, 이불 소리도, 휴지를 뽑는 소리도. 그 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날 낮 스터디 카페에서 자기속에서 문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문장을 쓰다가 갑자기 헛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말이 너무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리된 고통. 실제 고통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통은 새벽 3시에 옆방에서 울다가 아무 설명 없이 멈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보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시원 벽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기도 하고, 위층, 화장실 물소리가 옆방 샤워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새벽 2시 56분, 그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고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방은 전날보다 더 어두웠고 복도 쪽에서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시 정각 오른쪽 벽에서 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전날보다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숨을 들이마시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목소리로요. 둘째 날 밤, 그는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잤습니다. 백색 소음 앱을 틀었습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카페, 소음 중에서 그는 빗소리를 골랐습니다. 화면에는 집중과 숙면을 위한 자연의 소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자 빗소리 사이로 울음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앱에서 나는 효과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는 일정했고 울음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낮게, 아주 가까이. 그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울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른쪽 벽 너머에서 여자가 숨을 삼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그때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의 슬픔을 듣고 있는데 자신은 그 슬픔을 걱정하기보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는 벽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할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관리인이 적어둔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복도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그리고 전날 들었던 듯한 말, 문 열지 마. 제보자는 그때 처음으로 불쾌함보다 걱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혹시 누가 숨어 사는 건 아닐까? 빈방이라고 했지만 고시원에서 그런 일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퇴실한 사람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자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오른쪽 벽에 귀를 댔습니다. 울음소리는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벽 바로 넘어 침대 높이쯤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울면 몸이 움직입니다. 코를 훌쩍이고 이불이 쓸리고 침대가 삐걱이죠. 그런데 그 방에서는 울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옷깃 소리도, 바닥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그는 306호 남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남자는 늘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편의점 비닐봉투 자국처럼 붉은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마주쳤을 때 남자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도 기다리지 않은 채 젓가락으로 면을 눌렀습니다. 제보자가 여기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묻자 남자는 3달 조금 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대화가 끊겼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빨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고 직업을 묻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 무례하지 않은 거리감이 오히려 예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른쪽 방 신경 쓰지 마세요. 제보자는 손에 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컵라면 뚜껑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신경 쓰면 더 잘 들려요. 셋째 날 밤 제보자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와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노트북으로 취업 강의를 틀어놨습니다. 강의 내용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강사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경험의 구조화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제보자는 계속 휴대폰 시계만 봤습니다. 2시 49분, 2시 53분, 2시 58분. 그 몇 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가 되는 순간 이번엔 울음보다 먼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얇은 합판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 그 다음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 제보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한 말인지 다른 누군가에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제보자 혼자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복도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틈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 있다는 느낌. 제보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오른쪽 벽에서가 아니라 방문 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 복도에서 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하게요. 308호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소리가 나요. 관리인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문 열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열쇠 꾸러미를 들고 308호 앞으로 갔습니다. 제보자도 따라갔습니다. 308호 문은 다른 방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흰색 문 숫자, 스티커 아래쪽에 긁힌 자국. 그런데 문고리 주변만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누가 자주 만지는 것처럼 손때가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책상도, 커튼도 없이 텅 빈 방이었습니다. 빈 방은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방 특유의 먼지 냄새가 나야 하는데 308호에서는 젖은 수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오래 말리지 않은 빨래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방 한가운데만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제보자가 그 부분을 가리키자 관리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여긴 원래 소리가 울려. 위층 수도관 때문에 그래. 제보자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3시에만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8호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건 그냥 무시해요. 대답하지 말고. 그 주 후반 관리실 앞 게시판에 작은 프린트물이 붙었습니다. 수면 패턴, 설문 참여자 모집.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아래에는 20대, 30대 1인 가구 대상 온라인 인터뷰
20분 사례비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없고 QR코드만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그걸 보고 처음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문구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수면 패턴, 1인 가구, 사례비. 그 시기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누군가 전문적으로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QR코드를 찍었습니다. 링크는 아주 단순한 설문 페이지로 연결됐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형태, 평균 수면 시간, 최근 한 달간 새벽에 깬 횟수. 질문들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이상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최근 본인의 목소리를 외부에서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보자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보통 수면 설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요? 다음 문항은 더 이상했습니다. 잠에서 깬 뒤 방 안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새벽 2시 40분부터 3시 20분 사이 특정한 소리나 감정이 반복됩니까? 제보자는 설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항을 보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본인의 소리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 설문이 CEO 김 사건과 관련 있다는 말은 나중에 306호 남자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게시판에 비슷한 설문지가 붙었다는 겁니다. 수면 패턴 1인 가구, 새벽 각성, 자기 목소리.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떤 때는 사례비가 실제로 입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장난이라고도 했고 불법 실험이라고도 했고 도시 괴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 한가운데에 늘 김 대표 혹은 CEO 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명도, 얼굴도, 기사도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오히려 소문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빈칸을 각자의 불안으로 채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CEO 김 사건은 확인된 실제 사건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보자가 들은 소문고시원 입주자들 사이에서 돌던 말, 그리고 그 소문이 사람들의 불안과 섞이며 만들어낸 도시괴담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소문이 이 고시원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달라붙었느냐입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일부러 너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보다 그런 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이유가 나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니까요. 제보자는 설문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면 기록을 입력하세요. 처음엔 건강 앱 알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앱을 설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림을 누르면 아무 화면도 열리지 않았고 설정에서도 해당 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제도 들었나요? 제보자는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대답하지 않았네요.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통신사 스팸 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 문자들은 신고 목록에 뜨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으려 하면 화면이 잠깐 어두워졌고 저장된 사진에는 빈 알림창만 남았습니다. 이 대목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고시원 안의 문제를 겪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시원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고 일부러 막차 직전까지 지하철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307호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방이 무서워도 자기 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더 슬픈 부분입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늦게 들어와 공용 주방에서 물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냉장고 앞에서 312호 청년을 마주쳤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설문했어요? 제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출 안 해도 늦었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제보자는 오히려 대답을 못했습니다. 청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거 질문지가 아니라 확인용이에요. 이미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312호 청년은 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보자가 붙잡자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 고시원에 오기 전 다른 지역 고시텔에서도 비슷한 종이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설문을 제출했고 며칠 뒤 온라인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상회의 링크로 들어가자 화면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화면 음성만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연구원이라고 소개했고 질문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혼자 사는 기간. 그러다 갑자기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울 때 그 소리를 밖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년은 장난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기록이 흔들립니다. 그 말 이후로 청년은 인터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새벽마다 자기 방 밖에서 자기 기침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 여기 살아요? 청년은 잠깐 웃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제보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대개 도망치면 끝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망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이삿짐, 임시숙소, 새 계약. 무서운 방을 떠나려면 먼저 무서운 통장 잔고를 봐야 합니다. 제보자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18만 7천 원. 다음 주에는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나가잖아. 그건 울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제보자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켜고 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고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췄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금방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때문에 깼습니다. 분명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휴대폰은 그의 오른손 안에 있었습니다. 녹음 앱은 꺼져 있었고 파일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은 11분 43초. 파일명은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붙어 있었는데 시작 시간이 새벽 2시 59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40초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 속 울음은 실제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벽 너머가 아니라 마이크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숨을 삼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이상하게 자신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시 듣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2분쯤 지나자 바닥을 밟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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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누군가 방 안을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방 바닥은 낡은 장판이라 침대에서 내려오면 특정한 부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녹음 속 발소리는 그 지점을 정확히 밟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딸깍, 그리고 복도 형광등 특유의 낮은 전기음이 녹음에 섞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부분에서 파일을 멈췄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다시 재생하자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녹음 속 여자는 울면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 아니야. 그리고 몇 초 뒤 같은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제보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았습니다. 더 젖어 있고, 더 낮고, 더 오래 울어서 변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흉내내는 것 같았느냐고 물었을 때 제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흉내가 아니라 제가 저를 잘못 듣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제보자는 잠을 자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을 안 잘 수 없습니다. 그는 낮에 카페에서 졸고,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면접 대기실에서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상한 건 밤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2시 30분이 지나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2시 50분이 되면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3시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이 어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약속. 그리고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오른쪽 벽에서, 어느 날은 방문 앞에서, 어느 날은 침대 밑에서. 위치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방 안 물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위 볼펜이 가지런히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면 도구 파우치 안에는 쓰지 않는 면도날이 들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산 기억이 없는 삼각김밥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수면 중, 보행, 고시원, 방음, 308호 사고, CEO, 김실험 같은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소개서 문장을 적어두려고 메모장을 자주 썼는데 어느 날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들킨다. 글자는 분명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 것이었습니다. 오타, 습관까지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보자는 306호 남자와 312호 청년이 남긴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세 사람의 증언을 나눠 적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306호의 경험, 312호의 경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모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옆방 혹은 밖에서 자기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넷째, 그 소리를 확인하려는 순간부터 현상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문장을 쓰고 한참 멈췄습니다. 목소리를 잃는다는 건 말을 못하게 된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울었는지 누가 울었는지 모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손실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관리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제보자가 계속 부탁하자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오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걸 다시 확인한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제보자는 물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아주머니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 살던 애도 그랬어. 제보자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07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308호였지. 근데 그때는 307하고 308이 한 방이었어. 그 말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의 307호와 308호는 예전에는 하나의 큰 방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고시원 치고는 조금 넓은 방이었고 창문도 지금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간에 얇은 벽을 세워 두 개의 방으로 나눴습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한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오른쪽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은 원래 방 안 한가운데였습니다. 누군가의 침대가 있던 자리, 누군가가 울던 자리, 누군가가 문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던 자리. 관리인은 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보자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아주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갔어. 근데 나가기 전에 자꾸 자기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린다고 했지. 그 전 입주자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로 갔는지도 관리인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306호 남자가 나중에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업 준비생이었고 밤마다 울음소리를 들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을 옆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방에 계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요. 저는 옆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고시원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좁은 방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조금 이상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복도 CCTV에 그 사람이 찍혔습니다. 3시 2분. 그는 자기 방문 앞에 서서 안쪽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제보자는 처음으로 관리실 CCTV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피했던 일입니다. 만약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감각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찍혀 있다면 그건 더 나빴습니다. 사람은 가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가 마지막 안전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보자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린 오늘도 아니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누군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또 한 번 미뤄졌다는 말. 그는 그 계획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 문은 낮에도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작은 TV 소리가 났고 가끔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보자는 복도 끝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관리실 안쪽을 봤습니다. CCTV 모니터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4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입구 신발장, 공용 주방, 그리고 307호와 308호가 보이는 복도. 화면은 흐렸지만 문 번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07호와 308호 사이의 벽 위치가 화면상으로는 조금 어긋나 보였습니다. 실제 복도에서는 두 문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CCTV에서는 308호 문이 살짝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렌즈 왜곡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작은 어긋남도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정면으로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인은 예상대로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제보자는 녹음 파일, 문자 노트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단순한 말만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복도에 나간 것 같아요. 확인만 하고 싶어요.
관리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피곤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자신이 나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변명할 수 없게 될 뿐일까요? 그날 오후 관리인은 결국 짧게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녹화하거나 사진 찍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인은 오래된 마우스를 움직여 전날 새벽 2시 50분쯤에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끊기듯 재생됐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반쯤 죽은 빛으로 깜빡였고 307호 문 아래로 아주 얇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2시 58분 화면에 작은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시 정각 307호 문이 열렸습니다. 제보자는 자기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화면 속 그는 맨발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움직임은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308호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방문 앞에 서서 안쪽을 향해 귀를 댔습니다. 그 장면은 제보자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자신은 다시 자기 방 안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누가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몇 초 뒤 그는 308호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 아래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면이 흐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 부분에서 영상을 멈추려 했습니다. 제보자는 계속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한숨을 쉬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38분 화면 전체에 노이즈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4초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화면이 돌아왔을 때 제보자는 복도에 없었습니다. 307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308호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7호 문 아래 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장면은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뒤로 돌렸습니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는 장면은 있는데 들어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4초의 끊김 사이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문이 열리는 흔적도 몸이 움직이는 흔적도 너무 적었습니다. 제보자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디로 간 거예요? 관리인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관리인은 무언가 숨기고 있었지만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이 고시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본 뒤 제보자는 더 이상 307호가 자기 방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침대와 책상은 그대로 있었지만 배치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방 사진을 보고 똑같이 재현해 놓은 세트장 같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둔 채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밖에서 보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잠시 보관하는 칸막이 같았습니다. 오른쪽 벽은 너무 얇았습니다. 저 벽을 기준으로 안과 방나와 남, 307호와 308호가 나뉜다는 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벽 하나를 세웠다고 해서 방이 둘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였던 것을 억지로 나누면 나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 남는 걸까요? 그날 저녁 306호 남자는 제보자를 공용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편의점 조끼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폐기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CCTV 봤죠? 제보자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인이 보여줬으면 이제 나갈 때 된 거예요. 제보자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전자레인지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소리만 들어요. 그 다음엔 녹음에 잡히고, 그 다음엔 CCTV에 잡혀요. 거기까지 가면 보통은 자기가 뭘 했는지 확인하려고 더 파고들어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확인하려고 할수록 더 맞춰지거든요. 맞춰진다는 말이 제보자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소리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벽, 너머의 울음, 방 안의 나. 그런데 사람이 그 소리를 신경 쓰고 대답하고 녹음하고 확인하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울음은 내 생활 패턴을 알고 내가 쓰는 말을 따라하고 내가 숨기고 싶은 기억을 건드립니다. 그러다 결국 내가 그 울음의 위치를 대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그럼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라고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면 차라리 낫죠. 귀신은 남이잖아요. 그 말 뒤로 전자레인지가 삐삐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돌리지 않았는데도요. 312호 청년은 그날 밤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검은 백팩 하나와 종이 가방 2개. 제보자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폰 버렸어요. 제보자가 묻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녹음돼서요.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보자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처 문구점 주소였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예전부터 이 건물 알아요. 진짜 궁금하면 물어봐요. 근데 밤에는 가지 마세요. 제보자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복도 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308호 문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308호 문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문은 열지 마세요. 열리는 쪽이 밖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음 날 오후 제보자는 그 문구점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에서 걸어서 7분 정도 떨어진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초등학생용 공책 복사 용지, 봉투 도장, 라미네이팅 기계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엔 아무 말이나 둘러댔습니다. 근처 고시원에 산다고, 예전 도면이나 인쇄물을 혹시 맡긴 적 있느냐고. 사장은 별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307호, 308호라고 말하자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거기 또 나눴나?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또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문구점 사장은 오래전 그 건물의 복사와 인쇄 일을 종종 맡았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방이 지금보다 적었고 몇몇 방은 나중에 쪼개졌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의 307호와 308호 자리는 원래 창고 겸 숙직실이었는데 나중에 장기 투숙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방에서 문제가 생긴 뒤 한동안 비워뒀다가 다시 2칸으로 나눴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묻자 사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정확히 몰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낡은 복사 파일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렇다려니. 그리고 오래된 평면도 사본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방 번호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제보자는 307호와 308호 자리에 옛 표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방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307호, 308호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방 안쪽 표시였습니다. 평면도에는 지금의 오른쪽 벽 위치에
얇은 점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임시 차은벽. 사장은 말했습니다. 그 벽 원래 제대로 된 벽 아닐 거야. 소리 막으려고 세운 거지. 제보자는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면도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야간, 민원, 반복, 30, 30. 제보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3시 10분. 몇 년 전에도 누군가 산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종이를 다시 파일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오래 혼자 있었던 거야. 근데 오래 혼자 있는 것도 가끔은 이상한 걸 만들지. 문구점에서 돌아온 뒤 제보자는 바로 고시원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건물 앞까지 왔는데 발이 멈췄다고 합니다. 4층 창문들은 낮인데도 어둡게 보였습니다.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이상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낡은 상가 건물 한 층일 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밤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빚을 피하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실패를 숨깁니다. 제보자는 그 창문들을 보면서 문구점 사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오래 혼자 있었던 거야. 그 말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더 불편했습니다. 오래 혼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도시에는 이미 너무 많은 방이 준비되어 있는 셈이니까요.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컵커피를 하나 사고 삼각김밥을 하나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필요하지도 않은 건전지 코너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그를 흘끗 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은 밝고 안전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냉장고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306호 남자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얼굴은 멀쩡한데 유리 속 얼굴만 울고 있었다는 말. 그는 일부러 계산대 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대신 잠금 화면 위에 녹음 앱 아이콘이 아주 잠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앱 목록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녹음 앱은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녹음이라고 치자 회색 아이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는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가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보자는 자신이 유리벽 안쪽에 갇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거리를 걷고 있지만 자신에게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길 한복판에서 새벽 3시에 내 목소리가 옆방에서 운다고 소리치면 누가 멈춰서 들어줄까? 아마 대부분은 피해서 지나갈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방 안에서 일어날 때보다 밖으로 꺼냈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노트를 쓰던 중 복도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용 주방 쪽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습니다. 관리인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오늘 나갈 것 같긴 한데. 잠시 침묵. 네, 307호요. 제보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리인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좀 빨라요. 설문지도 받고 CCTV도 받고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요? 문 열지 말라고 했어요. 제보자는 더 듣고 싶었지만 문틈이 작게 삐걱였습니다. 관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보자는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관리인은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을까요?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이 일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일까요? 몇 분 뒤 관리인이 30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보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 안에 있는 거 알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안다. 방금까지 제보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관리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요. 제보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설문지도 알아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관리인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처음 붙인 사람 나 아니에요. 제보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인은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보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누가 붙였는지 몰라요. 떼어내면 다음날 또 붙어 있어요. 관리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307호와 308호가 나뉘기 전부터 새벽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음 문제였습니다. 누가 밤마다 운다. 누가 방 안에서 중얼거린다. 누가 복도에서 문을 긁는다. 관리인은 방을 돌며 확인했지만 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리실 전화가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307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에서 누가 울어요. 관리인은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같은 목소리가 조금 더 멀리서 다시 들렸습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가까운 목소리와 먼 목소리가 동시에 같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인은 그날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관리인은 새벽 3시가 되면 관리실 문을 잠갔습니다. TV를 크게 틀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일부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소리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는 덮을수록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녀는 관리실 안에서도 307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 제가 있어요. 제가 울고 있어요. 처음엔 올라가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올라간 뒤로 그녀도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리실 바깥 복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월세 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입주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사무적인 말. 그런데 새벽 3시에 복도에서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누군가 그녀의 가장 무심했던 순간을 골라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긴 사람 약한 문장을 기억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한 말보다 모른 척하려고 한 말을 더 잘 기억해요. 제보자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옆방에서 울어서요. 그는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정말로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불안을 남의 문제로 밀어내려고 했을까요? 관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결국 자기 말에 붙잡혀요. 미안하다고 못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로 괜찮다고, 거짓말한 사람은 괜찮다는 말로, 모른다고 한 사람은 모른다는 말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옆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옆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설명은 초자연적인 해답이라기보다 죄책감의 구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너무 정확해서 제보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리인에게 그럼
308호 안에 있는 녹음기는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전에 있던 사람이 가져온 건지 처음부터 있던 건지.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녹음기 버린 적 있어요. 제보자는 그녀를 봤습니다. 버렸다고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뒤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배터리도 빼고 망가뜨려서. 그런데 다음날 308호에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 같은 빨간불. 그 후로 그녀는 그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버리면 돌아와요. 버렸다는 사실까지 가지고. 그날 밤이 오기 전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306호 남자와 길게 대화했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손목 상태가 안 좋다는 핑계로 쉬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보자가 혼자 밤을 보내게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둘은 공용 주방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물이 덜 뜨거우면은 조금 딱딱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상하게 그 맛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늘 너무 평범한 맛이 남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으로 면을 뒤적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내일 방 뺄 수도 있어요. 제보자는 반가워해야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갈 데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죠.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306호 남자는 자신이 처음 울음소리를 들은 밤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왜 이런 일 하냐? 공부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피곤한 새벽에는 그런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3시가 되자 옆방에서 남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누가 정말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 울음이 자신이 편의점 창고에서 몰래 삼켰던 울음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그는 그날 이후로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숨기면 방이 대신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보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시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숨긴 것을 너무 크게 들려주는 장소일까요? 둘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전자는 외부의 공격이고 후자는 내부의 폭로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는 306호 남자에게 만약 아무도 혼자 있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있어도 혼자예요. 그 말은 고시원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 같았습니다. 방은 붙어 있고 복도는 하나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지만 정작 누구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방이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가까운데 남인 곳. 사실은 나인데 남이라고 믿고 싶은 곳. 방으로 돌아온 그는 캐리어 옆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간다. 문을 열지 않는다. 울음은 내 것이지만 나는 그 울음 전체가 아니다. 그는 이 문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쓰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울음소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이라고 밀어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 전부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서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방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방은 사람이 부정하거나 삼켜지기를 원했습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도망치거나 저게 전부 나야 라고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일부일 수 있지만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그 문장을 쓴 뒤 오른쪽 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3번, 잠시 후 다시 3번. 제보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드림 3번, 반응하지 않음. 그러자 두드림이 멈췄습니다. 몇 초 뒤, 이번엔 방문 아래에서 종이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제보자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문 안쪽으로 반쯤 들어온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하면 더 오래 남는다. 제보자는 그 문장을 보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치사해서 웃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방은 이제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협박, 반응하지 않음. 이 시가 가까워지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온도가 조금 내려갔고 벽지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이불을 개어 캐리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요. 그리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침대보다 문 앞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에 있다. 나는 나간다. 둘 다 내가 정한다. 그 문장은 어색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새벽의 목소리들이 그의 말을 훔쳐가기 전에 먼저 자기 목소리를 써야 했습니다. 2시 30분 복도에서 관리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6호 남자의 기침도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물을 내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아직은 현실 쪽에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2시 47분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전원을 꺼뒀는데도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수면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보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알림은 몇 초 뒤 사라졌고 녹음 앱 같은 회색 아이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콘 아래에는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8. 그는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잘 지내요. 잠도 잘 자요. 그 문장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낮아지고 늘어졌습니다. 잠도 잘 자요. 제보자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주 작게. 잘 못 잤어. 그 순간 방 안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답은 달랐습니다. 벽을 향한 대답도 문 밖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거짓말에 대한 정정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벽에서 아주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울음이 제보자에게 완전히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저것도 나였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오래 밀어낸 나였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때 방문 바깥에서 306호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보자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306호인지 흉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문 2번 쳐요. 진짜면. 제보자는 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똑같이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두드림으로. 제보자는 그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대화는 꼭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밤에는 목소리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목소리는 빼앗기고 저장되고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두드림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의미가 적어서 덜 오염됐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2시 59분,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의 초록빛이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종이에 적힌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38분까지 버틸 것.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벽에서 울음 대신 아주 선명한 노크가 들렸습니다. 벽 안쪽에서가 아니라 벽 반대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308호 문, 똑, 똑, 똑. 이어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도 돼요. 제보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 312호 청년의 목소리. 제출 안 해도 늦었어요. 다음은 306호 남자의 목소리. 신경 쓰면 더 잘 들려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 집에 가자. 방은 그동안 모은 모든 목소리를 차례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문장들만 골라서요. 제보자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목소리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그것은 대답이라기보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 안 열어. 그 순간 오른쪽 벽 전체가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쿵! 방 안 형광등이 깜빡였고 책상 위 볼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고 노트장이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 문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그의 손글씨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은 남는다. 제보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방을 떠나기 위해 문으로 간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보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펼쳐놓고 옷 몇 벌, 노트북 충전기, 세면도구 계약서 통장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생활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도 떠날 때 손에 남는 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노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자신이 쓴 기억이 없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트를 캐리어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벽, 문.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방은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벽이 조금씩 안쪽으로 밀려온다고 느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공용 주방불이 꺼지고 화장실 물소리도 줄었습니다. 306호 남자는 출근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제보자는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 버티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휴대폰에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와도 돼. 근데 무슨 일인데? 제보자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울 뻔했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한 답장이었습니다. 와도 돼. 그 말 하나가 새벽 3시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 갈게 라고 답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고 어두운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조차 그때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늘 밤만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2시 30분 제보자는 방 안 모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책상 스탠드 휴대폰, 손전등까지 켜서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문 앞에는 캐리어를 세워 막았습니다. 문고리에는 수건을 묶어 침대 다리에 연결했습니다. 아주 허술한 장치였지만 적어도
자다가 문을 열면 자신이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벽에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대답하지 말 것, 문 열지 말 것, 3시 8분까지 버틸 것.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새기듯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을수록 문장이 낯설어졌습니다. 대답하지 말 것. 어느 문을 38분까지 버틸 것. 그 이후엔 정말 괜찮은 걸까요? 2시 5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맨발로 걷는 소리였습니다. 제보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306호 앞에서 멈췄다가 307호 앞까지 왔습니다. 문고리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문 바깥에 손바닥을 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약한 마찰음, 그리고 그 손바닥이 문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제보자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면 발 그림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벽에서 울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3시가 아니었습니다. 제보자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2시 58분. 울음은 평소보다 2분 빨랐습니다. 규칙이 깨진 것입니다. 규칙이 깨지자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3시라는 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 조심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2분 빨라졌다는 건 자신이 알고 있던 작은 방어선마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오른쪽 벽에서 시작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벽 아래쪽, 책상 옆, 침대, 머리맡, 그리고 방문 쪽, 마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요. 제보자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음 속에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문장이 들렸습니다. 나가면 누가 남아. 제보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나가면 누가 남느냐. 그건 협박이 아니라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상하게도 그의 죄책감을 건드렸습니다. 방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 무서움만 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미안함을 썼습니다. 내가 나가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306호 남자는, 관리인은, 다음에 이 방에 들어올 사람은 내가 겪은 걸 말하지 않고 도망가면 나도 결국 관리인과 똑같아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방이 밀어넣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종이를 봤습니다. 문 열지 말 것. 그때 방문 바깥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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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제보자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듣던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 문 좀 열어봐. 엄마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녀. 그 말은 그가 가장 약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 바깥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제보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반응했습니다. 집에 가자. 그 말은 그가 몇 달 동안 듣고 싶어 하면서도 두려워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문고리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건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 작은 저항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문 바깥의 목소리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여자의 울음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갈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캐리어가 문을 막고 있었지만 문은 안쪽으로 아주 조금 밀렸습니다. 제보자는 수건을 잡아당겼습니다. 침대 다리가 끌리며 바닥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수건 냄새, 오래된 벽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피 냄새처럼 느껴지는 쇠 냄새. 제보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틈 바깥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울어서요. 그 문장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처음 관리인에게 했던 말, 모든 일이 시작된 말. 방은 그 문장을 열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6호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짧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제보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접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306호 남자는 욕을 하며 복도 불을 켰습니다. 제보자는 캐리어를 밀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06호 남자만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편의점에서 쓰는 커터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내 목소리가 2개 들렸어. 제보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306호 남자는 물을 마시고 제보자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새벽 38분은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본 걸 말했습니다. 3시가 되기 조금 전 307호 안에서 제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혼잣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 같은 목소리가 복도에서도 들렸습니다. 방 안의 목소리와 복도의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방 안의 목소리는 열지 마 라고 했고 복도의 목소리는 열어야 나가라고 했습니다. 둘 다 제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보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옆방의 울음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방에서는요. 관리인이 공용 주방으로 나온 건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위에 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이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그 말을 듣고 거의 화를 냈습니다. 뭐가 오늘인데요? 관리인은 대답 대신 308호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확인할 거면 지금 해요. 38분 지나면 잠깐 조용해져. 306호 남자는 말렸습니다. 열지 말라면서요. 관리인은 제보자를 봤습니다. 문은 열면 안 돼. 근데 안을 봐야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는 앞뒤가 맞는 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308호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관리인은 열쇠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쇠는 처음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처럼요. 몇 번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보자가 본 308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물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자들이 쓰던 것 같은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그럼이나 공미 관리인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문턱 밖에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녹음기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 제보자가 문 안쪽에서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녹음기는 재생 버튼이 눌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306호 남자의 목소리, 관리인의 목소리, 제보자의 목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과거에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신경 쓰면 더 잘 들려요. 다 들리는 건 아니니까. 옆방에서 울어서요. 그 방은 사람들의 말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장한다기보다 사람들의 약한 문장만 골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변명, 후회, 거짓말, 도움 요청. 제보자는 그때 CEO 김 사건이라는 소문이 왜 수면 실험처럼 퍼졌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잠 못 자게 하고 혼자 두고 자기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만들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방법이라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끔찍했습니다. 의자 아래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그것을 집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입주 계약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대부분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고 방 번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307호, 307호, 308호, 다시 307호. 몇 년 동안 그 방을 거쳐간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벽을 세워도 소리는 남는다. 관리인은 그 종이를 보고 무너질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 한 사람의 글씨라기보다 그 방 자체가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306호 남자는 제보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자. 그제야 제보자는 자신이 308호 문턱 안쪽으로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발을 뺐습니다. 그 순간 방 안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빨간 불이 꺼졌고 방 안은 다시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인은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기기 직전 안쪽에서 아주 작은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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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세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안쪽에서 제보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봐요. 목소리 그 한마디 때문에 제보자는 그날 밤을 넘겨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은 내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뒤에도 내일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제보자는 짐을 들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아침까지 기다리려 했지만 더는 그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6호 남자가 같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줬습니다. 관리인은 말없이 신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보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은 보증금 일부였습니다. 다 못 줘서 미안해요. 제보자는 돈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했지만 그 순간에는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서 여기 얘기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결국 다시 확인하러 와요.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고 부탁이었고 어쩌면 그녀가 수년 동안 지켜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층 닭강정집 간판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매장 유리창에는 길 건너 가로등이 비쳤습니다. 제보자는 처음으로 고시원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에는 작은 창들이 일렬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창이 307호인지 어느 창이 308호인지 밖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같은 크기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창에 아주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방불을 껐는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306호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지 마요. 제보자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택시 앱을 켰지만 손이 떨려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06호 남자가 대신 입력해 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보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고 새벽 방송에서는 누군가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별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연 속 여자가 우는 대목에서 제보자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라디오 속 울음은 실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진행자가 감정을 담아 읽는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안에서 307호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새벽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문 닫은 식당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억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왔는데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옷이었습니다. 친구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제보자는 대충 웃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친구는 더 묻지 않고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웠을 때 그는 넓은 천장을 봤습니다. 고시원 천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벽도 멀리 있었습니다. 문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08호 문턱 안쪽으로 들어갔던 자기 발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면 그는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입주자가 듣는 울음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그는 낮에 조금씩 잠을 잤고 밥도 먹었습니다. 친구는 일부러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같이 영화를 틀어놓고 밤에는 거실 불을 하나 켜둔 채 잤습니다. 제보자는 그 평범한 배려들 덕분에 조금씩 현실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면접을 놓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는 새로운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고치다가 문득 고시원에서 썼던 자기소개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빈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은 사람을 단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깎아냅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분명 녹음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 기본 파일 앱에 음성 파일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옆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열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낮이 되어서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일부는 친구 집 거실 소리였습니다. 냉장고 차 소리, 친구가 자면서 뒤척이는 소리. 2분쯤 지나자 아주 멀리서 울음이 들렸습니다. 고시원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벽 너머가 아니라 길 건너, 아니면 오래된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보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 잠시 뒤 대답이 들렸습니다. 너도. 그 파일 이후 제보자는 자신이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거리를 벌렸을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시원은 더 이상 그의 방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목소리는 아직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피곤한 날, 사람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은 날, 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은 날,
미래에 대해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한 날, 그런 날 밤이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신 방문 바깥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집 방문은 고시원 문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느낌은 문 두께와 상관없었습니다. 문은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밤에는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초자연적인 일로만 몰아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고립, 기억, 공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면과 불안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생활 패턴을 조금씩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학적 진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보자는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 생활이었다고요. 내가 어제 울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방 밖으로 나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생활.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목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담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에서 가져온 노트. 그는 그 노트를 친구 집 책장 아래에 넣어두고 한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다시 펼쳤을 때 마지막 장에 세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이제 벽은 없어도 된다. 제보자는 그 문장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그의 글씨였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지 한 달쯤 된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새벽 전화 안 하네? 제보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응, 요즘 잘 자.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전화 왔을 때 엄마가 네 이름 불렀잖아. 그때 누가 옆에서 같이 대답했어. 제보자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시원 근처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피하려는 장소를 지도 앱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무심코 그 건물을 검색했습니다. 리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리뷰에는 가격 대비 괜찮음, 방음 안 됨 관리인 친절함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별점은 하나였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308호 비었나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요. 작성 날짜는 제보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리뷰를 쓴 사람이 307호였을까요? 혹은 방 번호와 상관없이 이제 그 소리는 다른 곳에서도 들리는 걸까요? 그는 리뷰에 답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당장 나오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녹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다시 확인하러 온다고요. 몇 달 뒤 제보자는 저희에게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옆방이 아직 있습니다. 본문은 길었고 문장 사이사이에 여러 번 지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이야기를 완전히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고 고시원 구조가 만든 소리의 오류일 수도 있고 소문이 불안을 키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처음부터 남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너무 오래 자기 울음을 남의 일처럼 들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면 사람은 자신의 슬픔도 타인의 소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낯설어지고 낯선 목소리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라디오로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CCTV 속 제보자가 자기 방문 앞에 서서 안쪽 소리를 듣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는 방 밖에 있었지만 동시에 방 안에 남겨진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 그렇게 삽니다. 밖으로는 출근하고 공부하고 웃고 답장을 보내지만 어느 좁은 방 안에 울고 있는 자신을 남겨둔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돌아보지 않으면 그 울음은 어느 날 벽 너머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남의 문제처럼, 옆방의 민원처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소음처럼.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방은 조용해지고 남겨둔 것은 다시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제보자는 지금도 가끔 새벽 3시에 깬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방문을 봅니다. 문 아래에 그림자가 있는지, 손잡이가 돌아가 있는지, 바닥에 젖은 자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봅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지 않은지, 새 파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곤한 날에는 파일 하나가 생겨 있다고 합니다. 길이는 항상 8분 안팎입니다. 3시부터 38분까지. 파일을 열면 아무 소리도 없는 날도 있고 멀리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파일들을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제목을 바꿉니다. 확인함.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그것이 내 소리든 아니든 적어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가 보내온 문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옆방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옆방은 꼭 실제 방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뤄둔 마음, 내가 외면한 기억, 내가 괜찮다고 말해버린 밤들이 전부 옆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이 언젠가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벽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바로 귀를 막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대답하지도 마세요. 먼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정말 괜찮았는지,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느라 정작 내 목소리를 벽 너머로 밀어낸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 새벽 3시에 방문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문부터 열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